이 사연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이정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빨래 중 발견된 두툼한 봉투 한 장에서 시작된 의심은 곧 가족의 균열과 범죄 조직의 실체로 이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덮기엔 금액이 너무 컸고 이번 달 몫이라는 메모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맞부딪힐 때 한 집안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가 그 끝을 따라가 봅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빨랫감을 정리하며 며느리 수진이의 옷가지를 개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이제는 가족이라고 여기며 자연스럽게 빨래를 함께 처리하고 있었죠. 수진이의 카디건을 털다가 뭔가 묵직한 것이 주머니에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이나 열쇠 정도려니 했는데 만져보니 두툼한 봉투 같았어요. 혹시 중요한 서류나 카드가 들어있을까봐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대충 세어봐도 2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런 거액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들 민호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는데 생활비는 민호 월급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친정에서 준 건가 싶어서 다시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 돈이 아니라 사용된 돈들이었고 고무줄로 묶여 있는 게 마치 누군가가 정리해서 준 것 같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들어온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니라고 봉투를 내밀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억지로 웃으며 그게 아르바이트 한 거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냐고 다시 묻자 언제부터냐고 제가 물었더니 얼마 전부터라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다고 하더군요. 설명이 모호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 이런 거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위축되어 보여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외출할 때 가방을 급하게 챙기다가 또 다른 봉투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번에는 100만 원 정도 되어 보였고 봉투에는 이번 달 몫이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또 뭐냐고 물으니 이번에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빚이 있어서 갚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빚이 이렇게 크냐고 물으니 결혼 전에 생긴 빚이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건강하셨고 결혼 전에도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매달 이런 거액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이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이상해서라고 하니 민호는 예상과 달리 화를 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뭘 하든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혹시 며느리를 못 믿으시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고 하니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고 수진이가 알아서 하는 일인데 왜 간섭하려고 하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아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감싸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피하려는 듯 했고 민호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다발은 계속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진이가 세탁기에 넣은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300만 원 정도 되는 두툼한 뭉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검은색 펜으로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실 수진이는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수진이처럼 가정이 있는 여성들은 더욱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점차 더 위험한 일들을 시켰고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올가매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그 남자의 조종에 빠져들게 된 거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조직에서 수진이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끌려 들어간 케이스들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일로 유혹한 다음 점차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수업이었던 거죠. 수진이의 증언을 통해 경찰은 그 조직의 주요 거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위험이 따르게 됐어요. 그 조직에서 수진이가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에서 파견해준 경호요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수진이는 더욱 위축되었고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가던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는 명백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수진이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다른 곳에 피신하게 됐고 저와 민호도 한동안 조심해서 생활해야 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고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라 불법 도박, 돈 세탁, 심지어 성매매까지 연루된 복합적인 범죄 조직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조직에서 돈 세탁을 위한 자금 운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장에서 나온 더러운 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과정의 한 골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진이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같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단순히 업무상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의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는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직원 가족이 조직 폭력배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호의 입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승진에서 밀려나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공백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고 진실을 말하면 채용되기 어려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통날 위험이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정 내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호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가 연루된 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규모 범죄 집단이었고 수진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어요. 그 조직에서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유혹한 다음 점차 더 위험한 일들을 시키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수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간단한 심부름 정도였는데 점차 더 큰 금액을 다루게 됐고 결국에는 조직의 핵심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거였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조직 내 남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수진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로는 거의 피해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 했습니다. 돈 문제보다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아무리 강요받은 것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셈이었으니까요. 경찰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수진이의 증언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도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진이의 역할이 단순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민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어요. 민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의지가 확고했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난 후 저와 민호만 남게 됐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수도 적어졌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됐습니다. 민호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우리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조직 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대충 하고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도 이런 시선들 때문에 더욱 위축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결과적으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민호가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훨씬 적었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건지, 어느 지점에서 다르게 대처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자꾸 반성하게 됐어요. 처음에 돈다발을 발견했을 때 더 강하게 추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민호가 처음부터 수진이의 말을 의심했다면? 수진이 자신도 처음에 거절할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민호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 역시 이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작은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나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도 실감했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점차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거였으니까요. 1년 정도 지나서 그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후로도 몇 년간 혼자 지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저도 민호가 걱정돼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민호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가끔 명절 때 안부 인사 정도는 왔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이를 완전히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가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정이 파탄났고 민호의 인생도 크게 바뀌었어요. 저 역시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돈다발을 발견했을 때 좀 더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민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나무랐던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우려가 맞았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민호는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한번 크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이 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곤 해요. 만약 다르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수진이를 더 일찍 말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동네에서도 이제는 그 일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그때의 일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 대해 동정적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다며 위로해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은근히 비난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돈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거죠. 수진이가 처음에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제안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상의했다면? 그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이런 파국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도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거든요. 민호는 요즘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가끔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민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어요. 혹시 제가 더 일찍 개입했다면, 혹시 제가 더 강하게 말렸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면 수진이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조직에서 보복할 위험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그냥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담당 형사님이 이미 그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수진이가 연루된 조직이 상당히 큰 규모의 불법 사채 및 도박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수진이는 증인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진이와 그 남자와의 관계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수진이처럼 가정이 있는 여성들은 더욱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시작해서 점차 더 위험한 일들을 시켰고 동시에 개인적인 관계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올가매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점차 그 남자의 조종에 빠져들게 된 거였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조직에서 수진이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끌려 들어간 케이스들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일로 유혹한 다음 점차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수업이었던 거죠.
수진이의 증언을 통해 경찰은 그 조직의 주요 거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우리 가족에게도 위험이 따르게 됐어요. 그 조직에서 수진이가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에서 파견해준 경호요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수진이는 더욱 위축되었고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증언을 위해 경찰서에 가던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당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는 명백한 보복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수진이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다른 곳에 피신하게 됐고 저와 민호도 한동안 조심해서 생활해야 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이었고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라 불법 도박, 돈 세탁, 심지어 성매매까지 연루된 복합적인 범죄 조직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조직에서 돈 세탁을 위한 자금 운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박장에서 나온 더러운 돈을 여러 경로로 분산시켜 깨끗한 돈으로 만드는 과정의 한 골이었던 거죠. 그리고 수진이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같은 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단순히 업무상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으로 통제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수진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호의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는 보수적인 분위기였는데 직원 가족이 조직 폭력배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호의 입지가 어려워졌습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승진에서 밀려나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이력서에 공백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고 진실을 말하면 채용되기 어려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통날 위험이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정 내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호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가 연루된 조직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규모 범죄 집단이었고 수진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했어요. 그 조직에서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유혹한 다음 점차 더 위험한 일들을 시키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었어요. 수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간단한 심부름 정도였는데 점차 더 큰 금액을 다루게 됐고 결국에는 조직의 핵심 자금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거였죠. 더욱이 그 과정에서 조직 내 남성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강요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더 위험한 일을 시키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수진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로는 거의 피해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수진이를 용서할 수 없어 했습니다. 돈 문제보다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아무리 강요받은 것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불륜을 저지른 셈이었으니까요. 경찰 수사는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수진이의 증언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조직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할 수 있었어요. 수진이와 관계를 맺었던 그 남자도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진이의 역할이 단순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후반부에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민호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어요. 민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무리 사과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의지가 확고했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난 후 저와 민호만 남게 됐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말수도 적어졌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됐습니다. 민호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우리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조직 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만 대충 하고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호도 이런 시선들 때문에 더욱 위축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어요.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고 결과적으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민호가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훨씬 적었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큰 건지, 어느 지점에서 다르게 대처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자꾸 반성하게 됐어요. 처음에 돈다발을 발견했을 때 더 강하게 추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민호가 처음부터 수진이의 말을 의심했다면? 수진이 자신도 처음에 거절할 용기를 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민호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 역시 이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작은 징조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나쁜 길로 이끌 수 있는지도 실감했습니다. 수진이도 처음에는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돈 때문에 점차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 거였으니까요. 1년 정도 지나서 그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 후로도 몇 년간 혼자 지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거죠. 저도 민호가 걱정돼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민호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집행유예가 끝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가끔 명절 때 안부 인사 정도는 왔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진이를 완전히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가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웠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가정이 파탄났고 민호의 인생도 크게 바뀌었어요. 저 역시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돈다발을 발견했을 때 좀 더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됐습니다. 민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나무랐던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우려가 맞았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민호는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한번 크게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이 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때의 일들이 떠오르곤 해요. 만약 다르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 수진이를 더 일찍 말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동네에서도 이제는 그 일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여전히 그때의 일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 대해 동정적이었어요.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다며 위로해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은근히 비난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돈 때문에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거죠. 수진이가 처음에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제안을 받았을 때 가족들과 상의했다면? 그랬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가 이런 파국으로 이어진 거죠. 지금도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너무 깊은 상처가 남았거든요. 민호는 요즘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가끔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민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아있어요. 혹시 제가 더 일찍 개입했다면, 혹시 제가 더 강하게 말렸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떠나지 않습니다. 돈은 흔들리는 마음을 파고드는 가장 쉬운 통로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심부름이었다지만 거짓과 은폐가 쌓이자 신뢰가 먼저 무너졌고 그 뒤로는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였고 민호는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삶이 부서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그때 더 일찍 멈췄다면이라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의심스러운 징조를 봤을 때 미루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사람과 신뢰라는 것.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희미해질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스스로 다시 서지 않습니다. 끝으로 피고지는 인생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이야기 우리가 대신 끝까지 들어드립니다.